지난 시간에 제갈량의 1차 북벌을 통해서 강유를 얻는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강유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제갈량이 본 강유의 재능이란 무언가? 그것이 단지 재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제갈량이 생각했던 총나라의 장기적 전략과 맞물려서 어떤 재능이냐가 중요하다. 그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강유가 어쨌든 천수현에 있던, 즉 농서군 쪽에 있던 강족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갈량의 1차 북벌의 목적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제갈량이 1차 북벌을 할 때는 먼저 무조건 기습적으로 관중을 점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점령하면 뭐하냐, 그 다음에 통치하려면 인구와 자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촉에 있는 자원과 인구로는 촉을 지키기도 버겁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족들을 끌어들이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강유가 또한 소중했던 거죠. 그 뒤로 제갈량의 북벌은 전략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강족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상당히 진행합니다. 물론 이때 강유도 상당한 활약을 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6년 후인 234년 제갈량이 사망하고 나서부터 강유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강유는 그냥 제갈량의 축소판 정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강유는 제갈량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유가 통치자로서의 재능, 그러니까 점령한 다음에 그곳의 총독으로서 관우, 형주를 다스리던 관우처럼 문무를 겸비한 인재였던 것도 맞는 것 같고, 본인도 그걸 추구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갈량의 통치 능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강유는 제갈량에게 없던 군사적 재능이 있었죠. 그 군사적 재능이라는 것은 제갈량의 전략적 재능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전사령관으로서, 야전사령관으로서의 전술적 능력입니다. 물론 전략적 해안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갈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튼 전술적 능력에서 장점이 있었다. 다만 제갈량의 통치 능력은 아무래도 좀 안 되니까 제갈량은 자기가 죽으면서 통치자로서의 후계자는 장환, 군사적 분야의 후계자로서는 강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238년에 강유는 장환을 따라서 한중에 주둔합니다. 장환은 제갈량 정책의 계승자였지만 다만 제갈량처럼 일선에서 군을 지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제갈량 같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2명의 분신을 만들었어. 어떤 의미로 보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뭐 하여간 그래서 장환은 평생 병참과 징병 같은 제갈량의 반쪽을 수행했고, 나머지 반쪽 야전에서는 강유가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벌에 선봉이 되는데, 이때 강유는 역시 관중으로 직접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서정이라고 표현할게요. 농서 쪽으로 가서 강족의 기반을 만드는데 더 주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촉의 기반이 없었던 강유로서는 제2의 마초라고 할까, 농서지방의 인력과 자원을 장악함으로 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좋다가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있는 상태에서 강족의 땅을 지배한다라는 거 하고, 제갈량이 죽은 상태에서 강유가 제2의 마초가 된다, 이거는 필요한데 찝찝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갈량 사후에 촉의 이 원정 계획을, 촉의 북벌을 장악했던 사람은 장환과 강유 그리고 비인데, 비도 문무겸비의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동쪽 상룡 쪽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강족의 땅으로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장환은 어쨌든 제갈량의 유지를 받아서 강유를 키우고 강유를 통해서 농서를 장악하고 들어간다는 플랜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B가 그게 아니라 이제 상룡으로 가야 된다, 상룡으로 가서 이쪽 땅을 장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근데 촉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느 쪽을 가도 찝찝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에다 전적으로 의존하면, 그러니까 행정에 장환을 놓고 B가 상룡을 장악하고 강유가 농서로 간다. 야,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계획이죠. 그런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우면 이게 또 문제야. 너무 힘들단 말이죠. 거기다가 촉의 전력 가지고는 이 양쪽을 동시에 공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림은 좋은데 장환, 비,
강유 참 아름다운데 하여간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아무튼 장화는 동쪽으로 비, 서쪽으로 강유, 이거 참 아름다운 포메이션이었는데 243년에 강유가 뭔가 히트를 한번 칩니다. 농서로 가서 곽해와 하우페를 격파하는 성공을 거둡니다. 물론 그때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고 돌아오게 되지만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더욱이 곽해와 하우페를 격파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물론 이때 이제 위나라 기록을 보면 강유가 곽해한테는 차마 덤비지 못하고 요거는 이제 하우페가 약하다고 해서 하우페만 노렸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전쟁이라는 약한 놈 노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그걸 작전을 진행시켰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강유의 주가가 훅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촉은 이게 망설이고 전적으로 강유를 밀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46년에 장환이 사망하고 비위가 대를 잇는데 비위는 강유에게 10,000명 이상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록에 보면은 비유가 마치 강유를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당시 입장에서 촉은 뭐 어쩔 수 없는 내적 사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부터 위가 위기감을 느끼고 한중을 침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중이 있고 비는 이쪽으로 가고 강유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 이거 놔뒀다간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위도 쳐야지. 이것이 반드시 한중을 점령하려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해도 전쟁이라는 게 먼저 주도권을 줘서 상대가 정복 전쟁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이런 식의 소모전으로 가면 역시 위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촉은 방어에 급급하면서 제갈량의 전략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정이 비위가 강유에게 10,000명 이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결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강유는 성격상 그렇다고 해서 방어만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어차피 땅이 험하니까 여기는 소수의 기동으로 막고 나한테 병력을 주면 농소로 들어가서 단숨에 점령해서 오히려 적의 후면을 치겠다, 뭐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 같은 사람은 그건 안 돼, 뭐 하여간 개인적으로도 싫고 그것도 너무 위험하게도 느껴지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10,000명만 가지고 거기서 방어작전 내지는 뭐 교란작전 정도만 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강유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출정해서 적은 병력으로라도 뭔가 성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유는 계속 출정을 하는데 그럴듯한 승리를 거두질 못해요. 그러다가 247년 옹주에서 곽해와 하우페를 격파하고 치무대, 아차세 등 강족의 부락이 강유에게 투항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와, 이건 대단한 거죠. 봐라, 나 조금 줬지만 결국 내가 가서 해냈다. 그러니 더 다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촉의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또 마초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때 비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가 있고 하여간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고민을 간단하게 끝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52년 1월에 비위가 곽순이라고 위나라에서 투항했던 사람에게 암살돼 버립니다. 이게 의도적인 자객이었는지 뭐 투항해 왔던 사람이 어떤 욱해갖고 한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비위가 암살돼 버리면서 장환과 비위로 이어지는 제갈량의 인맥이 끝나버립니다. 촉으로서는 상당한 위기지만 강유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죠. 제가 촉의 투항한 이로 10년 동안 강유는 적은 병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농서 전략을 시도하고 싶었는데 이게 늘 브레이크만 걸렸단 말이죠. 이제 풀렸잖아. 비위가 죽자마자 그해 4월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바로 농소로 출병합니다. 그리고 254년, 2년 후인 254년 6월에 또 출전을 해요. 그래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관, 적조, 임조, 사면을 탈취하게 되죠. 제가 화면에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농서 지역에 임조현은 제가 어딘지 위치를 못 찾았는데 하여간 거의 대략 청수 쪽에 강족 세력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제 관중으로 쳐들어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나라는 또 바본가 255년에 위나라가 반격해 옵니다. 이때 강유가 옹주자사 왕경을 대파하고 수만 명을 죽이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역시 이 사건의 진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강유 입장에서는 그냥 애가 막 탔을 것 같아요. 이제 봐라, 내가 했지 않냐, 빨리 좀 가자, 이랬을 텐데 강유의 초조함의 근거가 있었죠. 왜냐하면 위나라 같은 나라는 이렇게 자꾸 한 번에 할 때 승부를 내야지
찝쩍거려 놓으면 결국 더 강력한 힘으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강류의 불안이 맞았죠. 다음 해인 256년에 바로 등해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나라 후반기 최고의 명장이었던 등해가 원래는 오나라 쪽에 있었는데 이게 촉에서 안 되겠다, 관중이 위험하다 싶으니까 등해를 관중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위나라 최고의 전술가 등해가 등장하면서 강류는 정말 호족수를 만나게 되죠. 등해는 오자마자 전황을 판단합니다. 이게 우리가 왜 지니? 이유가 있어요. 관중에서 촉으로 들어갈 때는 그야말로 촉산이 막습니다. 그런데 위나라라는 게 좀 기본이 있잖아. 우리가 센 나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방어하고 뭐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가서 맞상대를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류는 농서 쪽으로 도주하면서 그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이제 후퇴했다가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나라 군대는 하여간 추격해서 촉산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갑자기 역습을 당하고 뒤로 끊기고 이렇게 되면서 몰살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강유는 이런 것을 특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편에 끝날 때 강유의 재능이 뭐냐, 제갈량이 처음에 강유한테 5, 6천 명을 줘서 훈련을 한번 시켜보자, 그리고 제가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데 재능이 있다, 이런 말 했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촉이라는 나라는 절대 병력으로는 위나라를 못 이겨요. 그럼 전술로 이기느냐? 거긴 바본가? 어떻게 보면 뛰어난 애는 거기 더 많아요. 결국 그렇다면 촉이 이길 수 있는 건 철저하게 산악전에서 기동전으로 이기는 겁니다. 산악전에서 무슨 기동이냐? 전쟁사에 유명한 기병이 하나 있어요. 도보 기병대라고. 남북전쟁 때 잭슨도 그렇고 나폴레옹의 부대들도 그렇고 기동작전은 기병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형과 상황에 따라서 보병으로 하는 기동전이 있어요. 특히 산악지대에서 벌이는 기동전이란 말 그대로 보병으로 산 타고 날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소수의 특수부대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부대를 가지고 적의 주력 부대를 괴멸시킬 정도로 기동전을 피려면 굉장한 훈련과 전술적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이게 산악전이라는 게 너는 일로 가지고 너는 이리 가라 했을 때 서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휘관에 대한 신뢰, 옆에 동료들에 대한 신뢰, 옆에 부대의 대대장, 연대장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가지고 기동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를 하려면 정말 강력한 팀워크, 전투로 다져진 뭐라고 해야 되나, 단위 전우회를 떠나서 어떤 서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류의 리더십,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능력, 능수능란한 재능,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갈량이 본 강류의 능력이죠. 강류는 이런 능력을 사용해서 농서에서 계속 승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등해가 이걸 알아요. 그리고는 강류의 전술에 대한 대항 논리를 찾아냅니다. 그건 뭐냐면 추격해 들어가지 않는다. 등해는 강류의 함정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중에서 농서로 가는 지역에 있는 요충지에 천수, 단곡, 기산, 남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나가는 입구에 수비대를 둬서 강류가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쫓아나가지 않는 지구전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류가 지금까지는 치고 들어가서 적을 끌어내서 산속에 집어넣어서 휘저어서 승리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강류가 페이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서 말하는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강유가 그런다고 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강유가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웁니다. 한중에 있던 호재라는 장군과 협력 작전을 구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작전은 뭐냐면 등해가 수비대를 배치해 놓은 기산, 천수, 남한 라인으로 슬쩍 군대를 들이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서쪽, 농서 쪽으로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등해가 말려 들어줘야 되는데 등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거리를 두고 따라오면서 남한 바로 밑에 무성산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하고 노래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병력이 적은 강유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키워놓은 정예병들을 다 잃게 되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뭐 당연히 총나라군이 먼저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등해가 나는 네 전략을 다 안다, 내 앞에서 수 써봤자 별 수 없어,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전략적 패배했는데 강유가 여기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예상을 한 거지. 그래서 절묘하게 무성산을 지나서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천수 쪽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무성산에 있는 등에는 후방 보급로가 끊어지게 됩니다. 강유 부대가 다시 상교, 천수죠. 천수에 있는 상교라는 곳으로 가서 관중에서 농서로 든 루트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에는 할 수 없이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돌아오면 강유가 재빨리 남쪽 기산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고 한중에서 온 호재 부대가 상교를 점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교로 돌아오던 등에는 강유와 호재 사이에 끼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등해를 섬멸해 버리는 거죠. 이 작전이 성공했더라면 등해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호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무도 모르죠. 강유의 공을 시기해서 안 나타난 건지, 겁을 먹고 안 나타난 건지, 아니면 사실 한중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동이 쉽지가 않은데 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유는 할 수 없이 퇴로를 찾아서 기산 쪽으로 해서 촉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등해가 이걸 알고 중간에 덮쳐서 지금까지 강유가 쓰던 수법에 거꾸로 당하는 거죠. 등해가 덮쳐서 강유 부대를 거의 섬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강유의 꿈은 큰 좌절을 맞게 되죠. 그 뒤로도 등해하고 벌이는 전투가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등해는 강유의 기동전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요게 대단한 건데, 나중에 등해가 촉을 멸망시킬 때 진짜 기가 막힌 산악 기동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 등해가 촉에 왔을 때부터 강유의 전술 스타일을 알아차렸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등해도 강유와 싸우면서 자기 부대를 강유와 맞상대할 수 있는 산악전의 부대로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농서정벌의 동력을 잃은 강유는 그래도 남은 병력을 모아서 촉에서의 방어전은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어쨌든 263년에 사마소가 쿠데타를 통해서 드디어 위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서게 되죠. 그러자 종해와 등해를 불러서 촉에 대한 대정복전을 펴니다. 이때 등해가 기가 막힌 산악기동을 했고, 검각에서 지키던 강유의 부대는 등해의 우회 전략 때문에 후방이 털리게 되면서 마지막 성도에 있던 촉의 군대가 전멸하고 할 수 없이 강유는 되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유선이 항복하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총나라는 망하게 되는데, 강유는 이때 종회의 야심을 보게 되죠. 종회는 사실은 이미 자기가 충성하던 위나라는 진나라에 넘어갔으니까 촉을 점령하고, 그리고 관중과 촉의 군대를 합쳐서 사마소를 치는 대역전의 반란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강유 입장에서는 유선이 항복해 버렸으니까 이제 종회하고 결탁해도 배신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돼서 둘이 짝짝꿍이 돼서 등해를 모함해서 죽이고, 종회와 강유가 촉의 항복군을 무장시켜서 성도에 남아있는 등해의 분단을 이제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때 이게 누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강유가 이제 무장 해제당한 총나라 병력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있을 때 등해의 부하들이 덮치게 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영화같이 아슬아슬해요. 결국 강유와 장익은 마지막 순간까지 칼을 뽑아들고 백병전하다가 적병을 한 5명을 베어 넘겼다거나 그리고는 전투 중에 살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유가 종해와 합해서 쿠데타가 성공했거나 성공까지는 안 해도 다시 촉을 장악하고 위나라와 일진일퇴 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적어도 죽을 때까지는 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강유를 모델로 한 무슨 촉산의 길이나 이런 건 좀 이상한가. 하여간 날아다니는 전술가, 이거 제목이 너무 유치한데 하여간 그런 이야기로 뭔가 하나 나왔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해피엔딩만, 새드엔딩 아니고 피살만 되지 않고 해피엔딩으로만 끝났어도 강유 이야기는 좀 더 이렇게 매스컴을 탔을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삼국지의 이 팩트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과연 어떤 것이 다른가? 바로 이 책 속에 있어이다. 삼국지 아저씨 우리 임영환 박사님께서 드디어 전략 삼국지를 쓰셨습니다.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전략 삼국지.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딱 첫 번째 1부의 시작이 정사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입니다. 예, 여기 팩트 폭행 맞기 싫으신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이 부분도 약간 소설이죠? 예. 요거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삼국지가 소설로 유명한 바람에 네. 그 진짜 정사에게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은 정사 삼국지 자체가 굉장히 교훈이 많은 책이고 다이나믹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설 삼국지도 명나라 때 나온 게 아니라 삼국시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를 네. 여기다 편집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 자체가 역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책인데 네. 이게 소설로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난 역사가 다 죽고 수많은 교훈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투 장면은 사실 삼국지 소설의 전투 장면은 맨날 매복, 네. 화공, 모종강이 그랬더라고. 이 수많은 전투 장면을 봐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맞는 말이지. 근데 다 뻥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뻥 속에서 감동을 찾아낸 우리 아니겠습니까? 감동은 있는데 진실은 교훈은 없어. 진짜 솔직한 얘기로. 네. 그래서 진짜 전투의 교훈은 따로 있어요. 아. 그런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훌륭한 전투도 많고 네. 굉장히 역동적인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사 속에 있는 교훈들을 뽑아왔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라. 그런데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참 많은 표본이 돼주고 교훈이 돼준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교훈을 모아서 우리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 전략 삼국지 쓰셨으니까요. 이거 많이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